김명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신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 개설된 은행 통장과 도장, 그리고 증여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에게 10억 원을 넘겨주는 날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내놓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 돈이면 얘 인생 걱정은 끝이겠지.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부엌에서 이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다 줄 거예요? 우리 노후는요?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 여유가 있어야 인생이 풀린다니까. 기회는 지금이야. 은행 상담 창구 앞에서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명수는 끝내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불안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의 결혼식 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준호가 부모 앞에 서서 활짝 웃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 멋진 출발이에요. 명수는 그 말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정희는 축하의 말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저녁, 명수는 오랜 친구 박재식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식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너 그 돈 다 줬다고? 난 한 푼도 안 줄 생각인데. 명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시작하겠어? 난 믿어, 우리 아들을. 재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각자 길이 있지. 하지만 너무 많은 건 아이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명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곧 단호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성공과 책임을 함께 품은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얼마나 무거운 그림자가 될지를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결혼 후 1년 그의 통장에는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10억 중 일부로 친구 태진과 함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린 지 석 달. 초기 투자금이 배로 불어나며 그는 자신이 사업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일이 잘 풀리네요. 준호는 전화를 들고 명수에게 환하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기쁜 목소리로 역시 우리 아들이다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정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말없이 식탁 위 컵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자꾸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태진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새로운 투자 제안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가야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태진의 말에 준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성공의 이미지가 선명했습니다. 명수가 퇴직금 일부를 추가로 보내주자 준호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지원을 믿음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정희는 은행 문자를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의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실의 시계 초침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재식의 아들 민수는 좁은 고시원 책상 앞에서 중고거래 앱 코드를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새벽까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한 현실이 고단했지만
스스로 번 시간은 그에게 자신감이었습니다. 재식은 잠들기 전 아들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은 걸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녀석 정말 악착 같네. 그의 손엔 오래된 도시락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다음날 점심이었습니다. 반면 준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루프탑 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네온 사인이 그의 젊음을 감쌌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태진과 함께 웃었습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 아래 어딘가에서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준호의 사무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에는 붉은 그래프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독촉장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붙잡은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자금이 돌 거예요. 그러나 상대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당신 말만 믿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책임 못 지겠다는 겁니까? 전화가 끊기자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감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잠깐만 도와주세요. 시장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명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일부를 깨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통장을 들었습니다. 이정희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또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 스스로 서야 해요. 그러나 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돈이 입금되자 준호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 태진은 연락이 끊겼고 거래처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신용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무실로 몰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사기 아니냐? 준호는 몸을 움츠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리에서 혼자 담배를 태우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곱씹었습니다. 한편 재식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직원 2명이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빚 대신 사람을 택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지. 그래야 내 아들도 배워요. 민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밤을 새우며 앱을 다듬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렀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직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히 두 아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준호의 사무실 문 앞에는 폐업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한때 직원들로 붐비던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벽 한쪽엔 낡은 화이트보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전원도 꺼진 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턱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했지만 이제는 받을 이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문에는 청년 사업가의 부도 사건이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엔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부모 돈으로 시작한 허세 사업.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등진 듯한 고립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명수는 신문을 들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림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아들의 빚에 쏟아붓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제 연금도 해약하셨네요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나.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지. 이정희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러나 명수의 시선은 멀리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재식은 저녁 뉴스에서 준호의 사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형 이야기 들었어요.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재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배움을 주지. 근데 그 배움은 때로 너무 비싸. 그는 술잔을 비우며 텅 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명수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끊긴 뒤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아버지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명수는 힘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랑과 늦은 이해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의 숨결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이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쥔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눈처럼 붉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식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는 말없이 명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야, 고생 많았다. 우리 둘 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지. 명수는 미세하게 눈동자를 움직이며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돈을 줬지만 마음은 못 줬어.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길게 남았습니다. 재식은 대답 대신 명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노인의 눈가에는 시간의 무게가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식은 병실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준호 형님에게 전해주세요. 회사 정리하고 조금 남은 거예요. 재식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내가 벌어둔 돈이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형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녀석은 내가 해주지 못한 걸 스스로 배우고 있구나.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네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명수는 대답 대신 아주 미약하게 손가락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기계음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은 아버지의 손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제식과 민수는 조용히 헌화했습니다. 이정희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요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준호는 관 앞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길을 걸을 때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때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는 이제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남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부채 상환 금액은 여전히 막대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마다 택배 상하차 일을 구해 나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내가 번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느낌은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는 혼잣말을 하며 숨을 고르고 다시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정희는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흰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통에 밥과 김치를 담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밥벌이 하니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일하러 나가기 전 그녀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힘들더라도 버텨야 해. 아버지가 보고 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민수의 회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제식은 소박한 식당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나보다 더 배운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건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늦은 밤 준호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처럼 보이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 대신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준호는 형광조끼를 입고 물류센터 앞에 섰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사람들의 구호가 어둠을 깨웠습니다. 그는 묵묵히 상자를 들고 옮겼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꺼워졌고 허리는 늘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닌 내가 번 돈이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새벽의 빛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는 짧고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누군가는 빚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작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매일 저녁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닦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제대로 서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앱은 성공적으로 성장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죠. 그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민수의 이름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제식은 그 기사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서 신문을 집었습니다. 신문 일면 아래 민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 CEO, 아버지의 가르침을 잇다.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신문을 접어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그만 중고 거래점을 열었습니다. 손수 만든 나무 간판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는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먼지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곳이 그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준호의 중고 거래점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낡은 물건이 사람의 손을 거쳐 새 주인을 찾아가는 그곳에는 늘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우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지난번 라디오 잘 쓰고 계시죠? 그의 말에 손님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돈보다 사람의 믿음을 쌓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가게 한쪽에 놓인 화분을 손질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참 많이 달라졌죠. 그녀의 미소는 오래된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틀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명수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손으로 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사랑은 마음으로 남는다. 그 문장은 이제 준호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대금을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가게 문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간판에 글씨 아버지의 마음이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민수는 대기업과 협력 계약을 마친 뒤 사회공헌 발표회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단을 밝히자 그의 눈가에 반짝이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장면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던 밤, 준호는 조용히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민수의 뒤편, 잠깐 비친 명수의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결국 우리 모두 같은 길에 도착했네요. 이정희는 그의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이 조용히 가게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끈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사진틀 아래에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명수의 미소가 그 불빛 속에서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실패와 후회가 이제는 평온한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갈랐던 10년은 결국 성장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